예, 손특강 문학 1강 극수필 1강입니다. 오영진의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앞부분 줄거리.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위로 재물을 모은 이중생은 해방 직후에도 기회주의적 형태를 이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사기 횡령 탈세 등의 혐의를 받아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자 허수아비로 세운 사위 송달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로 하고 죽음을 위장한다. 영감 그만두십시오. 또 좋은 방법이 서겠죠. 철머리가 없어서 그렇게 된걸. 최에게 무엇이 어쩌고 어째? 그래, 자넨 철머리가 있어서 일건 맹글어 놓은 게 이 모양인가? 고상하십시오. 저복 국거정 왜 다니슈? 자네가 뭘 잘했길래 왜 나더러 죽으라고 해? 응? 면도칼을 휘두르며 여보, 최 변호사,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걸로 목 따는 시중까지 하고 나을 닷새를 두고 이 고생 이 망신을 시키는 거냐? 유서는 왜 쓰라고 했어? 내 재산을 몰수하는 증거가 되라고. 고문 변호사라고 믿어온 보람이 이래야만 옳단 말이야. 이 일을 다 망쳐버린 게 누구 탓이야? 응? 유서는 저 사람에게 책 잡힐 유서는 왜 쓰랬어? 왜 내 입으로 변명 한마디 못하게 죽여놨냐 말이야. 나를 왜 죽여? 이 이중생을. 영감, 이 왜 노망이슈? 누가 당신 서사구 머슴인 줄 아슈? 누구에게 욕설이고 누구에게 패담이야. 예키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지.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지. 베라 먹을 놈 같으니라고. 은혜도 정리도 몰라보고, 은혜도 정리도 몰라보고, 살구도 죽은 송장을 만들어 말 한마디 못하고 송두리째 재산을 빼앗기게 해야 옳단 말인가. 허헛. 영감 말씀 좀 삼가시죠. 영감 가정일이고 내게 내줄 것이나 깨끗이 이 셈을 하십시오. 영감 사위께 내 수수료를 청구하리까. 임표훈, 최 선생 오늘은 어서 그냥 돌아가세요. 왜? 나만 못난이 노릇을 하란 말인가. 영감 이 환장을 해두 분수가 있지. 내게 다 욕지거리라니 당차는 짓 아닌가 말일세. 임군. 이중 벌벌 떨며 애기 사기꾼 같으니라고. 아직도. 사기꾼? 영감은 무엇이고? 영감은 뭐야? 독경 소리 차량이 들려온다. 일동 무거운 침묵과 긴장한 공기 가운데 쌓였다. 용석 아범 륙색을 손에 들고 총총히 등장. 영감마님, 도련님이 돌아오십니다. 도련님이. 이런 경사로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서 나가 좀 보십시오. 달지 방에서 뛰어내려와 하수에서 등장하는 하연과 하식을 만난다. 오 하식이, 형님 아버지. 임표훈 하식씨. 하식 임선생. 영감, 내일 사무원 해서 청구서를 보내드릴 테니 잘 생각하시오. 괜히 그러시단 서로 좋지 않지. 살구도 죽은 척 하는 죄는 허허참. 이건 무슨 죄에 해당하누? 형법인가 민법인가? 퇴장. 이중생 하시가. 하식 비로소 아버지 의상을 보고 아버지 이게 웬일이십니까? 이중생 하시가 내가 살아왔구나. 내가 상수로부터 우시 하주 옥순 등장. 우시 에그 내가 웬일이야 운다. 하주 하시가 어머니 누나 잘 있었수. 우시 에그 내가 살아 돌아올 줄이야. 얼마나 고생했니. 자 어서 들어가자. 아버지 나와 계셔도 괜찮수. 다 틀렸어. 내 남편 놈 때문에 다 뺏기고 말았어. 내 남편 놈이 내 돈으로 종합병원을 세우고 싶다고 했어. 네? 하시가 최가놈의 말을 들었지. 내가 죽어서라도 집재산이나 보전하려 든 게 아니야. 그런 걸 얘기. 달지에게 내가 글쎄 자네에게 뭐랬던가. 응? 난 무료병원 세울 줄 몰라 자네 내세웠나. 자네만 못해 죽은 형지 과정 하는 줄 아나.
하시가 글쎄 그놈들이 나를 아주 몰입꾼 사기 횡령으로 몰아내는구나. 그러니 죽은 형제라도 해야만 집 한 칸이라도 건져낼 줄 알았구나. 왜 푼푼히 모아 대대로 물려오던 재산을 그놈들에게 털거덕 내주냐 말이다. 왜 뺏기느냐 말이다. 그래 가진 국리를 다 했다는 게 이 꼴이 되었구나. 에이 갈가 먹어도 시원찮은 놈. 최 변호사 그놈도 그저 한몫 볼 생각이었지 하시가 인제 집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다. 내겐 소송할 때도 없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없게 됐구나 느낀다. 내 매부놈이 다 후려먹었다. 저놈들이 우리 살림을 뒤집어 엎어서 하시가 아버지 이중생 오냐 하시가 제가 하시긴 걸 아시겠습니까? 제 이야긴 왜 하나도 묻지 않으십니까? 오참 그래 얼마나 고생했니? 일본 놈들에게 끌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우리나라가 독립된 줄도 모르고 화태에서 10년이나 고역을 치르고 돌아온 하시기 올시다. 화태에서는 아직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떠밀다시피 보낸 젊은이와 북한에서 잡혀온 수많은 동포가 무지막도한 소련놈 밑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어요. 아주 달찌에게 여보 당신은 무엇이 잘났다고 챙겨냈수. 송달찌 내가 누가 하겠다는 걸 시켜놓고 이래. 이런 탈바가지를 억지로 씌워놓은 게 누군데 상복을 내 동댕이 친다. 하주 누가 당신더러 무료병원 이야기 하랬소. 하면 어때? 난 의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천치짐승이란 말이냐. 난 제 이름 가지고 살 줄 모르는 인간이고 왜 사람을 가지고 볶는 거야. 죽냐. 이중생 하시가 네. 나는 어쩌란 말이냐. 내 애빈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아버지 어서 그 차서로운 수위를 벗으십시오. 창피하지 않아요? 하식 퇴장. 무대에서는 이중생 혼자 넋 잃은 사람처럼 서있다. 독경 소리 커진다. 후원에서는 아범 아까부터 술상바 오는데 못하고 있어 하는 중견의 소리와 짓거리는 조객의 소리. 박씨 혼자 중얼거리며 하수로부터 등장. 박씨 내가 뭐랬수. 형님은 참 유복도 하시지. 자기 아버지 장사 전에 생사조차 모르던 아드님이 돌아오셨다니 천우신조로 하느님이 인도하셨지. 귀신이야 온 길로 달아난다. 이중생 다시 나와 사방을 살피고 방 안에 떨어져 있는 면도칼을 무심히 들여다본다. 허헛 귀신 허헛. 그럼 내게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벗지 못할 수위밖엔 아무것도 없는 귀신이란 말이냐 하시가 이윽고 후면으로 사라진다. 독경소리와 달빛이 처량하다. 무대는 잠시 비었다. 오영진의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탐방 넘어갑니다. 수능특강 문학의 극수필 2강입니다. 2강 황석영 원작 김성만 오인두 각색 한시 연대기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평양에서 산부인과 교수였던 한덕영은 6.25 전쟁 당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월남을 한다. 월남 이후 그는 박가의 제안에 생계를 위해 의사 면허를 빌려준 후 불법 낙태 수술을 하며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다. 무면허 의사인 박가는 이후 한영덕을 배신하고 간첩 누명을 씌워 당국에 고발한다. 제14장 면회. 무대 전면에 의자가 하나 놓여있고 한덕영은 죄수복을 입었다. 소리 1858번 한영덕 면회 1558번 한영덕 면회. 몹시 초췌한 모습의 한영덕이 의자 쪽으로 걸어온다. 하얀 한복을 입은 한영숙이 왼쪽 단위로 올라간다. 오라바니 기겁을 하고 몸을 사린다. 오라바니 저야요 영숙이야요. 난 피난민이요. 실성한 채 난 피난민이요. 아이고 하나님 오라바니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모양입니까? 네. 살기 위해서 몰람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떤다.
나 영숙이야요. 오라버니 정신 차리시라요. 바깥 이놈의 새끼. 무고죄로 고소하가시오. 난 피난민일 따름이요. 그놈의 새끼 뼈를 갈아 한강 물에. 아니 그러면 한이 맺혀서 안 되지. 이 다음에 우리 고향 대동강에 개져다가 훌 뿌리가시오. 난 간첩이 아니오. 우리가 누굴 믿고 남으로 내려와 가시오. 무조건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면 우린 누굴 믿고 어둠에로 가서 살란 말이야요. 오라바니. 한영숙 절규하며 쓰러져 운다. 한영덕은 더욱 겁에 질린다. 사이 중략 소리 1058번 한영덕 면회 1058번 한영덕 면회. 오른쪽 무대 위로 아기를 업은 윤미경이 올라온다. 여보 고생이 많구려.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애 때문에 쉽게 올 수가 있어야죠. 한영덕 어디 애 좀 봅시다. 네. 몸을 돌려 애를 보이며 딸이에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내 간밤에 이름을 지었어. 은혜, 해자, 한혜자. 해자, 한혜자. 예쁜 이름이에요. 갑자기 기침을 한다. 여보 어디 아프세요? 서둘러 진정하며 몸살이 난 모양이요. 서학준 씨 말로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러시던데. 진정하고 긍정한다. 당신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소. 기침. 전쟁통이라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기침. 이제 가봐요. 난 괜찮으니까. 기침. 윤미경. 오늘 아침 10시에 휴전이 됐어요. 한영덕 허탈해져서 맥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쓰러진다. 피고 한영덕. 의료법 위반. 환자의 위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 중 치상시킨 죄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망치 소리 3번. 조명. 암전. 휴전 협정 조인을 알리는 라디오 뉴스가 들린다. 1953년 1935년 1553년 7월 27일. 제15장 1972년 서울. 차트 14 1972년 서울. 모시적 사함을 입은 한영덕이 오른쪽 무대 아래에서 허리를 굽힌 채 염을 하고 있다. 수술 장면에서 사용했던 수술대와 환자용 마네킹이 그대로 이용된다. 허름한 옷차림의 강노인이 차트를 넘기고 관에 엎드려 잠을 잔다. 여고생 교복을 입은 한혜자. 한영덕을 쳐다보면서 무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한혜자. 전보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날마다 허리를 앓거나 날마다 포금을 하던 술꾼이라는 기억뿐이에요. 아버지는 식구들과 말도 건네지 않고 항상 골인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술이 깨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서 솜으로 두 귀를 꼭 틀어막고 지냈었죠. 나는 자라는 동안 양친의 일가 친척 집에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혈육의 대접을 기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의사 노릇을 했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난 아버지가 의사였는지도 몰랐으니까요. 한영덕. 염을 끝내고 한천을 씌우면서 자, 이제 염이 끝났소. 이승에서 못한 일 저승에 가서라도 꼭 이루시구려. 한영덕이 강노인 쪽으로 걸어온다. 강노인. 인기차게 잠을 깨며 일이 다 끝났수. 한영덕. 네. 강노인. 내가 깜빡 잠이 들었나 보이. 한영덕이 관 앞에서 소주를 마신다. 한혜자.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는 아무 얘기도 없이 이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윤마담은 내가 15살 때 여관업을 하던 호랍이 노인과 다시 재혼해버렸죠. 훨씬 뒤에 난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션 개통에 지방대학 기숙사에서 관리 노릇을 하신다고요.
첫 번째는 고모와 함께, 두 번째는 나 혼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아버지가 거길 그만두고 떠나버린 다음이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강노인 망치를 들며 에이구 늙으면 죽어야지. 오래 살면 뭐하누. 관을 두드린다. 에휴 관짜는 노릇도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 한영덕 그럼 좀 쉬었다가 하시구려. 술 한잔 술 한 모금 마시가수. 강도인 거절하고 또 술이야? 늑마에 무슨 꼴이야. 그래 나야 워낙 팔자가 개팔자라서 이러고 산다지만 한씨한테 딸이 하나 있는 모양인데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영덕 여기가 내 집이 왜다. 내래 갈 곳이 없시오. 강노인 혀를 차며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게야. 하기사 한씨가 우리 장의사에 처음 찾아왔을 때는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는 줄 알았지. 사이 근데 그 한씨 염하는 솜씨를 보니까 보통 솜씨가 아니던데. 전에도 사람 몸 다뤄본 적 있어? 한영덕 뭔가 얘기를 하려다 화제를 돌려서 노인장은 집 짓던 목수가 어째 관을 짜게 되었소. 강노인 피식 웃으며 나야 뭐 늙어서 쉬운 일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하지만 이 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죽은 사람의 집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기왕이면 내 것도 하나 짜주시구래. 어이없다는 듯이 그건 무슨 소리. 나보다 젊은 양반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갈라면 이 늙은이가 먼저 가야지. 사이 정말 한씨 염하는 솜씨가 내 마음에 꼭 들어. 그러니까 내가 가거들랑 내 염을 해주고 나서 뒤따라올 생각을 해도 늦지가 않아요. 한영덕 그럼 내 관은 누가 짜줍니까? 강노인 한영덕을 바라보다가 망치로 관을 두드린다. 한혜자 한영덕 씨가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고서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새롭게 실감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한영덕 씨는 시대와 더불어 캄캄한 어둠 속에 박제가 될 거예요. 저 정지된 폐허 가운데 들꽃과 잡초에 뒤덮여 쓰러진 녹슨 기관차처럼 그의 매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한영덕은 관 앞에 쓰러져 눕는다. 강노인의 망치 소리가 계속된다. 음악이 고조되면서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황석역 원작, 김성만, 오인두 각색, 한씨 연대기. 다음 강 넘어갑니다. 손특강 문학 극수필 3강입니다. 이강백의 북어대가리. 자앙 사람이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내 바지는 너무 더러워. 아무렇게나 상자를 다루듯이 옷을 함부로 입기 때문이지. 자주 세탁을 하고 미리 깔끔하게 손질을 해두면 점 좋아. 그런데 오늘 저녁 또다시 만나기로 한 여자 어떻게 생겼어? 그런 건 내가 알 것 없어. 자앙 나이는 몇 살인데 알 것 없다니까. 이름은 설마 이름이야 가르쳐 주겠지. 다링이야. 다링? 모두들 그 여자를 보면 마이 달링이라고 불러. 그건 본명이 아니라 별명 같은데? 그러니까 알 것 없다고 했잖아.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지도 않고 그저 여자니까 쫓아다닌 건 아닌지 말이야. 너 요즘 잔소리가 부쩍 심해졌어. 나도 그걸 느껴. 아마 나이 탓이겠지. 나이 탓이라고? 천만에. 난 너와 나이가 비슷한데 잔소리가 없잖아. 어쨌든 늙으면 잔소리가 많아져. 김, 우리가 늙었다는 거야? 젊었다고는 할 수 없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너와 나는 이젠 젊지 않아. 아무리 여자 뒤를 쫓아다니는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짓이야. 이젠 조용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지. 나도 생각이 있어. 난 아무 까닭 없이 여자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야. 빌어먹을 이 창고 속을 보라고. 상자들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일이 지겨워 죽겠는데 먹고 자는 생활도 이 창고 속에서 하고 있잖아. 난 늙기 전에 결혼해서 이 창고 속을 빠져나오고 싶은 거야. 일을 하는 것과 사는 것은 같은 거야. 그게 서로 다르면 사람은 불행해져. 정말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고 있군. 자, 그리고 말이야. 이 창고를 빠져나가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저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빛나는 우주는 거대한 창고지.
세상은 그 거대한 창고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창고이고, 우리의 이 창고는 그 조그만 창고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창고 중에 하나의 아주 작은 창고거든. 결국은 창고를 빠져나가도 또다시 창고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 누구든 완전하게 창고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불가능해. 만약 우리가 이 창고 속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다른 창고에 들어가 본들 행복할 수는 없어. 그래서 바로 이 창고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다림질을 마치고 바지를 기임에게 준다. 바지 오늘 입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벗어나. 내가 깨끗하게 빨아줄게. 기임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바지를 받아 입는다. 자항은 침대 및 상자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다림질로 곱게 다리 접는다. 중력부분 줄거리. 기임은 상자 하나를 고의로 바꿔 트럭에 실어 보낸다. 기임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자항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상자 주인에게 편지를 쓴다. 다링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고 이를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진 트럭 운전수는 기임에게 다링과 결혼하여 창고를 떠나라고 권한다. 창고 밖으로 상자를 옮기고 있던 자항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항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 목청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항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여봐, 내가 상자를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고.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하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고. 딸기코와 외눈깔이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고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 장,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 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사람들을 따라가 맨 나중엔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또 큰 착각이라고.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이야. 중간중간에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거든.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모아지는 곳이 있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그렇다고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잘 알려줘야죠. 엉뚱하게 바뀌어진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신기한 기계죠. 다랭이 외친다. 그게 무슨 기계라고?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장에게 어쨌든 상자 속에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꿔진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된 일 아니잖아. 장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상자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는 걸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은 틀렸다고 안절부절하진 않을 거야. 두 손으로 찢은 편지를 장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고.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장,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런 서류들은 뭡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 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자, 군뱅이 양반. 꿈을 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 나온겨. 장과 트럭 운전수 핸들카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간다. 침대에 앉아있던 기임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둘둘 말아 걷는다. 그리고 침대 맡에 낡은 트렁크를 묶어 물건을 주워 담는다. 미스 다링, 기임의 곁으로 다가온다. 마침내 결정한 거요? 기임, 그래. 가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 살림 도구들이 있는 집 곳에서 접시, 그릇, 찻잔들을 가져와 낡은 트렁크에 담으며 무조건 다 가져가요. 다링이 담은 것을 다시 꺼내놓으며 아니야, 절반만 내 것인걸. 둘이 함께 쓰던 물건은 어쩌려고요. 반절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이강백 부고대가리. 예, 다음 강 넘어갑시다. 예, 순호특강 문학의 극수필 4강입니다. 송혜진 박흥식의 인어공주. 나영인의 집. 도연, 어머니 해녀셨어? 그랬나봐. 와, 멋지다. 왜 말 안 했어? 뭐든지 다 말해야 되냐? 당연하지. 너랑 많이 닮았다. 엄마의 사진을 본다. 바다를 배경으로 수줍게 웃는 엄마 연순의 젊은 모습. 와, 안 닮았다는 뜻으로 어디? 원래 자기는 몰라. 닮았어. 나영이 얼굴에 대보고 닮은 게 아니라 진짜 똑같아. 너 나이 들면 어머니하고 똑같겠다. 사진을 획 낚아채며 안 닮았어. 하나도 안 닮았어. 핸드폰 벨이 울린다. 나영 발신자를 확인. 반갑지는 않다. 핸드폰을 열어 두고 딴짓. 여보시오. 이게 짐 왜 이러냐. 여보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핸드폰을 드는 나영. 왜요? 소리 좀 지르지 마. 아이 참. 그냥 두고 와. 자기 할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모양이다. 엄마. 아이 참. 아파트 앞. 구청에서 발급한 노란색 폐기물 처리 딱지. 구청에서 발급한 노란색 폐기물 처리 딱지. 연수는 길가에 앉아 낡은 서랍장 옆면에 붙은 폐기물 처리 노란 딱지를 떼고 있다. 나영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캬악 하고 침을 뱉는다. 나영 찡그리고 아이 참. 아무데나 뱉으면 어떡해. 연순 아이고, 올 거면 기분 좋게 오지. 나영을 가로등 빛이 있는 쪽으로 끌며 보자. 주둥이 얼마나 부었나. 나영 대답하지 않고 서랍장 한쪽을 든다. 연순 서랍장이 썩 마음에 드는지 침을 탁 뱉고 일어서며 서랍장을 탁탁 친다. 연순 내 눈이 귀신인지 멀찍한데도 보니께 딱 좋은 거더라고. 내가 부로 저그다 숨겨놨으니까 있지. 암만 내가 그냥 냅뒀으면 누가 실어 갔어도 발사 실어 갔지. 암만. 됐어. 빨리 가. 흐뭇한 연순과 불만에 찬 나영이 낑낑 어설프게 서랍장을 들고 들어온다.
들고 걸어온다. 서로 발이 맞지 않아 스텝이 엉키고 힘이 더 들자. 발 좀 맞춰봐. 자꾸 엉키잖아. 내가 하나 하면 오른짝이고 둘 하면 왼쪽이다. 연순이 하나 둘 하는 소리가 반복된다. 발 맞추고 걷기 시작한다. 나행의 얼굴이 더 찌푸려진다. 나행의 집. 나행이 들어오다 빨랫줄에 걸린다. 짜증스런 표정.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엄마는 나영 방으로 서랍장을 넣으려고 낑낑대고 있다. 잘 왔다. 이것 좀 들어봐. 말만 헌년이 다 늦게 어딜 그렇게 쏘댕기냐. 엄마 뭐 하는 거야? 하지마. 뭘 하지마. 싫어. 뭐 하는 거야? 남의 방에서. 너무의 방? 말본세하고는. 나영 서랍장을 다시 끄집어낸다. 신랑이. 충격 부분 줄거리. 부모와 불화를 겪는 나영은 어느 날 아버지가 잠적하자 그를 찾기 위해 부모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섬마을로 간다. 이때 갑작스럽게 시간이 과거로 이동하여 나영은 그곳에서 자신과 동일한 모습을 한 젊은 시절의 연순과 만난다. 나영은 이곳에서 연순과 지내며 그녀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소녀 가장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모습 훗날 나영의 아버지가 된 우체국 진국을 짝사랑하여 그를 보고픈 마음에 가슴앓이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연순의 방. 파도 소리만 들리는 밤. 나영과 연순 얇은 이불을 덮고 각기 누워있다.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연순. 연순씨 잠이 안 와요? 대답 없이 돌아 눕는 연순. 그런 연순을 보다 한숨을 쉬며 돌아 눕는 나영. 길. 나영 주위를 돌아보며 연순을 찾는다. 연순은 보이지 않고 멀리 진국의 자전거가 온다. 나영과 진국 가볍게 목례를 한다. 나영 지나쳐서 저만큼 간 진국에게 저기요. 자전거를 세우며 나영을 본다. 저 시간 있으면 아니에요. 안녕히 가세요. 진국 어색하게 웃고 돌아서 길을 간다. 나영 조금 걷다가 돌아보면 진국의 자전거가 멀어지다 얼추 사라진다. 나영이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샛길에서 해녀2가 이리저리 이 길을 둘러보며 황급히 걸어온다. 해녀2 급한 목소리로 야 연순네 샤악씨 밭에 가세요? 자전차 못 받는가. 우체부 자전차 방금. 너무 급해서 숨 쉬느라 나영의 말을 듣지 못하고 이어 말한다. 이를 어째. 아이고 이를 어째. 큰일 났네. 관신의 할매가 오락가락 하는데 자전차 못 받지. 나영의 표정에 밝은 빛이 스친다. 아까 아까 지나갔어요. 한참 됐는데. 해녀2 아이고 그라지. 아이고 큰일 났네. 우체국까지 가야겠네. 나영 제가 갔다 올게요. 화들짝 반가워서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며 그라줄란가 고마워서 어쩐다의 디야. 나영 쪽지를 들고 뛰기 시작한다. 조밭에 보이는 조밭 끝에 김매는 연순이 보인다. 조연순씨 조밭 가장자리. 화면 가득 삐뚤빼뚤 주소가 쓰여진 종이. 그 위로 들리는 한 번 더 해봐요 연순. 자신 없는 목소리. 경기도 시흥군 군곡면. 연순씨 안되겠다.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 같은데 제가 갔다 올게요.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경기도 시흥군 군곡면 박달리 24에 5 관석용 시댁. 모친 위도 빨리 오라이. 딩겨 올게요. 급하게 뛰어가는 연순. 그 모습에 기대와 설렘이 묻어있다. 나영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서서 한번 뿌듯하게 호하고 숨을 뱉는다. 송혜진, 박흥식의 인어공주. 다음 강 넘어갑니다. 순뚜껑 문학의 5강 극수필 5강입니다. 그리고 장진의 웰컴 투 동막골 보겠습니다. 조종사가 누워있는 방 N INT.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밖이 궁금한 조종사. 부상당한 몸을 간신히 움직여 머리로 문을 밀어낸다.
겨우 열린 틈으로 밖을 내다본다. 저건 또 뭐하는 짓들이지. 평상 위에 부락들이 쭉 올라서 있는 이상한 행동을 보며 머리를 갸웃거리는 조동사. 다시 촌장집 마당 N EXT. 불황민들 사이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적군의 모습들. 싸늘한 기운이 흐르고 영이 겁에 질린 투로 상위동지 아니 군대에 업돼서 왔는데 결정하는 것마다 와 이럽네까. 치성 이를 악문다. 열발 안 짜게 있습니다. 우린 셋이고 적에는 둘입니다. 확 까치웁시다. 전사동무 그냥 내 뒤에 있으라우. 아새길에 쫄랑거리며 일 맨들지 말고 가만 좀 있으라우. 상상 수적으로 우리가 밀렸는데 어떡해요. 그러게 그냥 지나쳐 가자니까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씨바 난 되는 일이 없어 님이. 현철 무섭게 인민군을 노려다보며 소리를 지른다. 야 인민군 새 침묵. 인민군 새 침묵. 마을 사람들 인민군과 국군을 번갈아 보다가 인민군들에게 안 들려요 부르는 것 같은데 현철에게 우리한테 말해요 전해줄 테니 와 방아쇠에 손가락 집어넣었으면 땡겨야지. 다른 볼 일 있네? 상위 동지 거 괜히 세게 나가디 마시라요. 우린 총알도 없는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제대로 한번 붙자. 미쳤어요. 수적으로 밀린다니까. 죄 없는 불악 사람들 피해주지 말고 일단 나가자. 우리 때문이면 괜찮아요. 촌장 지그시 서경화. 치성 자신의 빈총이 치성 자신의 빈총이 의식됐는지 고민하다 이를 악물고 수류탄을 빼든다. 치성 내 말 잘 뒤으라오. 괴력은 아새끼나 불악 사람이나 조금만 허튼 짓 했단 그냥 그 즉시 직살하는 거야. 지금 한 말 허투루 듣지 마라. 영희와 태끼도 눈치챘다. 옆으로 총을 집어 던지고 모두 수류탄을 꺼내든다. 불황민들 치성의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저 수근거리고만 있다. 치성 뭐 이런 것들이 야 말 같디 않네 버럭. 전체 손 번쩍 들라우. 불황민들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 손 올린다. 왼손을 드는 사람, 오른손을 드는 사람. 현철의 소총 가늠자로 보이는 흥분한 지성의 얼굴. 현철의 소총 가늠자로 보이는 흥분한 지성의 얼굴. 옆으로 펜하면 손에 들린 수류탄이 보인다. 무슨 이유에선지 불안한 표정이 되는 현철. 이때 밖에서 용봉이 뛰어들어온다. 촌장님요. 일제히 용봉을 향해 총과 수류탄을 겨누는 군인들. 무슨 성인지 몰라 잠시 멍하게 서있는 용봉. 불악민 모두 그거 섰지 말고 얼른 일루 올라와. 이 사람들 부해가 많이 났사. 올라가라오. 샹 빨리 개 봐라. 올라가간. 소리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 평상 위로 올라서는 용봉. 용봉아 우리 우터 일이 늦었나? 볼토의 좀 보고 오느라고요. 아 그보다 집 난리 났어요. 용봉 아재 손을 들고 얘기하래요. 어색하게 손 하나 드는 용봉. 아예 그 뭐냐 실천 위 감자밭 있잖아요. 새로 오신 군데 그 밭 초입부터 멧돼지가 길을 내버렸어요. 길 크기를 보이 그기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불황민들 그 말에 모두 놀라고 우터 거다 길을 냈대. 재작년에도 옥시기 밭을 헤집고 돌아댕김이 싹 마호 나서 겨울 한 달을 굶었는데 아주 근심스럽게 흥분하지들 말고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자고.
감제나 캠은 그리지 우리 천식이 좋아하는 감제 인재 없다 엄다. 아쉬워하는 꼬마 천식. 사람들 모두 한숨 휴. 군인들은 안중에도 없고 모두를 멧돼질 문제로 걱정이 태산이다. 이보라우 수류탄을 지켜들며 이거야 안 보이네. 까딱하면 다 죽을 판에. 그깟 돼지 길이 뭐이가 걱정이가. 여전히 이 반응은 없고 이놈 까문 이 마당에 송장 길 생개. 버럭 겁을 줘도 심각하게 논의를 하는 건지 수근수근 시끄럽다. 혼란스러운 길이니까니 이 부락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력. 촌장집 마당 D EXT. 시간 경과. 쨍하게 내리는 햇빛. 이제 군인들은 지칠대로 지쳐 사물이 일렁이며 보인다. 피로와 졸음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 와중에도 김 선생은 심각한 얼굴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불황미는 자연스레 일상을 보내고 이제 군인들도 선체로 눈을 감고 있다. 수류탄을 쥐고 있는 택기만이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 군인들을 둘러본다.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제 손도 저리고 졸음도 밀려오고 끝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스르르 감기는 택기의 눈. 손에 힘이 풀리면서 수류탄이 떨어진다. 수류탄이 굴러가는 대로 이연의 시선도 따라간다. 비시시 웃는 이연. 평상 밑을 굴러 현철의 발에 맞고 멈춰서는 수류탄. 뭔가 부딪히는 느낌에 눈을 뜨는 현철. 화들짝 놀라며 위험에 모두 피해. 악소리를 지르며 급하게 수류탄을 끌어안고 엎드리는 현철. 놀란 군인들 사방으로 피한다. 폭발 일보 직전 이를 악무는 현철. 잠잠하다. 불발탄. 하나둘 고개를 들고 잔뜩 웅크렸던 현철도 슬며시 눈을 뜨며 수류탄을 살핀다. 그런 현철을 예의주시하는 치성의 눈빛. 겨우 안심이 되는 현철. 불발탄을 집어들고는 인민군을 본다. 비웃듯 코웃음을 치고는 불발탄을 뒤로 던진다. 현철 저롱 섞인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는 것들이 뭐 좀 종종 그따움에도 있을디 뭐 아새끼 노골적으로다. 인민군들 좀 쪽팔리다. 자신들이 들고 있는 수류탄도 한번 보고는 혹시 이것도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곳간에 지붕이 날아간다. 놀란 군인들 몸을 날려 엎드린다. 거대한 불길과 함께 치솟는 곡물들, 하늘로 치솟았던 노란색 옥수수들 내려올 땐 하나씩 터져 팝콘이 된다. 그 광경을 아이러니하게도 벚꽃이 날리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다. 눈이다. 사람들 웃음 띤 얼굴로 팝콘비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이연. 그리곤 이상한 몸짓으로 춤을 추기 시작한다. 엎드린 채 그 모습을 보는 군인들. 조종사도 내리는 팝콘비를 물끄러미 본다. 이연의 몸짓에 신비로운 음악이 더 씌워지면서 천장집 마당은 묘한 기운으로 출렁인다. 사방은 조용해지고 오직 신비한 음악 소리와 이연의 몸짓, 서서히 환각에 휩싸이는 군인들. 정신이 혼미해지고 한 명씩 두 명씩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긴다. 누렁이도 쩍 하품을 한다. 엎어진 채로 아이처럼 잠이 드는 군인들.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쓰며 잠들지 않으려는 현철. 휑한 눈으로 이연을 보다가 스르르 빨려 들어가듯 잠이 든다. 바닥에 떨어지는 팝콘이 점점 흐릿하게 보인다. 아주 천천히 F5. 장진의 웰컴 투 동막골. 순호특강 문학의 극수필 6강. 조위의 규정기. 내가 의주로 귀양간 이듬해 여름이었다. 새든 집이 낮고 좁아서 덥고 답답함에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소밭에서 좀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골라 석가래 몇 개로 정자를 얽고
띠로 지붕을 덮으니 대여섯 사람은 앉을만 했다. 옆집 사람과 나란히 붙어서 몇 자도 떨어지지 않았다. 채소밭이라고 해야 폭이 겨우 8발인데 단지 해바라기 수십 포기가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걸 보고 이름을 규정이라고 했다. 손님 가운데 나에게 묻는 이가 있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풀이나 나무 또는 꽃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그 특별한 풍치를 높이 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향기를 높이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이나 해초로 자기가 사는 집의 이름을 지었지, 이처럼 하찮은 식물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해바라기에서 무엇을 높이 사신 겁니까? 이에 대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물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리 타고나서 그런 것입니다. 귀하고 천하고 가볍고 무겁고 하여 만에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더 더럽고 변변치 못하여 이보다 못한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해초는 식물 가운데 굳고도 세어서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들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무리에서 뛰어나며 세상에 우뚝 홀로 서서 명성과 덕망이 우뚝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황량하고 머나먼 적막한 바닷가로 쫓겨나서 사람들은 천히 여겨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식물도 나를 서먹서먹하게 내치는 형편입니다. 내가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것으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짓고자 한다 해도 또한 그 식물들의 수치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식물로 짝하고 먼 데서 찾지도 않고 가운데서 취했으니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천하에 버릴 물건도 없고 버릴 재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기나 삿바귀, 무나 배추 같은 하찮은 것들도 옛사람들은 모두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해바라기는 두 가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능히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충성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또 분수를 지킬 줄 아니 그것을 지혜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대개 충성과 지혜는 남의 신하 된 자가 갖추어야 할 정조이니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겨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지혜로서 사물을 분별하여 시비를 가리는데 잘못됨이 없는 것, 이것이 군자도 어렵게 여기는 바이지만 내가 옛날부터 흠모해온 덕목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아름다움이 있는데도 연약한 못풀들에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로서 말하면 유독 소나무나 대나무나 매화나 국화나 난이나 해초만이 귀한 것이 아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자고 먹고 하는 것은 임금의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한술 뜨고 나서 심휴문이나 사마군시의 시를 읊을 때마다 해를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그칠 수가 없으니 해바라기로 나의 정자의 이름을 지은 것이 어찌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하겠습니까? 손이 말했다. 나는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했는데 그대 정자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할 것이 없어졌소이다. 그러고는 배를 잡고 웃으면서 가버렸다. 김인현 6월 상순에 적는다. 조위의 규정기. 순우특강 문학의 7강 극과 극수필입니다. 윤오영의 참새 보겠습니다. 짹짹짹
무참새의 조잘되는 소리, 반가운 소리다. 벌써 아침 나절인가? 오늘도 맑고 고운 아침. 울타리에 햇발이 들어 따스하고 명랑한 하루를 예고해주는 귀여운 것들의 조잘되는 소리다. 기지개를 켜며 눈을 비빈다. 캄캄한 밤이 아닌가?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고 책상 위에 시계를 보니 새로 3시다. 형광등만 혼하다. 다시 눈을 감아도 금방 들렸던 참새 소리는 없다. 눈은 멀거니 천장을 직시한다. 참새는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다. 꾀꼬리의 소리, 꾀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젖동새의 구슬픈 노래도 모른다.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완상가에게 팔리지도 않은 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도 매끈하고 색깔은 검소하면서도 조촐하다. 어린 소녀들처럼 모이면 조잘된다. 아무 기교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으로 제깔제깔 조잘된다. 쫓으면 후루룩 날아갔다가 금방 다시 온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 진달래꽃을 일명 참꽃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천리 강산 가는 곳마다 이 연연한 꽃이 봄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데가 없어서 기쁘든 슬프든 우리의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던 까닭이다. 미녀 시인 김소월이 다른 꽃 다 버리고 오직 약산의 진달래를 노래한 것도 다 이 나라의 시인인 까닭이다. 하고 한 새가 많건만 이 새만을 참새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뜻에서이다. 같은 뜻에서다. 이 나라의 민요 시인이 새를 노래한다면 당연히 이 새가 앞설 것이다. 우리 집 추녀에서 보금자리를 하고 우리 집 울타리에서 자란 새가 아닌가. 이 새의 울음에 동창에 해가 들고 이 새 울음에 지붕에 벚꽃이 피었다.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가 않다. 제비는 반갑고 부엉새는 싫다. 까치 소리는 반갑고 까마귀 소리는 싫다. 이 참새처럼 한 집안 식구같이 살아온 새도 없고 이 참새 소리처럼 아침에 반가운 소리도 없다. 위허 긴 목소리로 새 쫓는 소리가 가을 들판에 메아리친다. 들곡식을 축내는 새들을 쫓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 모르지만 봄, 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논의 허수아비를 해 안치고 새를 쫓아 나락 먹는 것을 금하기는 하지만 쥐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 만일 참새를 없애자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드시 추녀 끝에 서식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매몰하지도 않았고 이삭이나 북대가리나 겨 속의 나달, 수채의 밥풀에까지 인색하지는 아니했다. 새를 쫓는다라고 하지 않고 새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애기같이 귀엽게 여긴 부드러운 말씨다. 그리하여 저녁 때에는 다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지금 생각하면 황금빛 들판에서 푸른 하늘을 향하여 위혀 새 쫓는 소리도 유장하기만 하다. 새 보는 일은 대개 소녀들의 일이다. 문득 목단의 모습이 떠오른다. 목단이는 우리 집 앞 논에 새를 보러 매일 오는 아랫마을 처녀이다. 나는 웃는 목단이가 공주 같다고 생각한 일이 있다. 나보다 4~5살 손이라 누나라고 불러 달라고 했지만 나는 굳이 목단이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불러주지 아니했다. 그는 가끔 삶은 밤을 까서 나를 주곤 했다. 혼자서 종일 심심한 까닭에 내가 날마다 와서 같이 놀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도 만일 지금 살아있다면 물론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폐가 한 집을 가리켜 참새 한 마리와 앉은 집이라고 한다. 또 참새 많이 모이는 마을을 복마을이라고도 한다. 후덕스러운 말이오.
이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참새는 양지 바르고 잠풍한 곳을 택한다. 여러 집 여러 집이 오밀조밀 모인 대촌을 택하고 나달이 풍족하고 방앗간이라도 있는 부유한 마을을 택하니 복지일 법도 하다. 풍족한 마을에서는 새한테도 각박하지가 않다. 언제인가 나는 어느 세장수와 만난 적이 있었다. 조롱 안에는 십자매, 인꼬, 문조, 카나리나, 기타 이름 모를 새들도 많았다. 나는 참새만 없네 하다가 즉시 뉘우쳤다. 실은 참새가 잡히지 아니해서 다행인 것을. 나는 어려서 조롱을 본 일이 없다. 시골서 새를 조롱에 넣어 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제비는 찾아와서 논어를 읽어주고, 까치는 찾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꾀꼬리는 문 앞에 버들가지로 오르내리며 머리 곱게 빗고 담배밭에 김매러 가라 라고 일깨워주고, 또한 참새는 한 집에 한 식구인데 조롱이 무엇이 필요하랴. 뒷문을 열면 진달래 개나리가 창으로 들어오고 발을 걷으면 복사꽃, 살구꽃, 가지, 각색 꽃이 철 따라 날고 뜰 앞에 궤석에는 푸른 이끼가 이슬을 머금고 있다. 여기에 만일 꽃꽂이를 한다고 꽃 가지를 꺾어 방 안에서 시들리고 돌을 방구석에 옮겨 놓고 먼지를 앉혀 이끼를 말리고 또 새를 잡아 가두어 놓고 그 비명을 향락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악취요. 그것은 살풍경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참새도 씨가 져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세상에 참새들조차 명맥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생각하면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달 속에 돌멩이까지 캐내도록 악착같이 발전해가는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다면 무한히 위대하지만 한편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한 마리의 참새나마 다시금 아쉽고 그립지 아니한가. 연화봉에서 하계로 쫓겨난 양소유가 사바 풍상을 다 겪고 또 부귀 공명을 한껏 누리다가 석장 짚은 노인의 성진아 한마디에 황연대각 옛 연화봉이 그리워 다시 연화봉으로 돌아갔다. 짹짹짹 잠결에 스쳐간 참새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날들어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40년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 소리. 무슨 인연으로 40년 전에 옛 추억, 가버린 소년 시절, 고향 풍경을 이 오밤중에 불러 일으켜 놓고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이냐. 잠결에 몽롱하던 두 눈은 이제 씻은 듯이 깨끗하다. 나는 문득 일어나 불을 피워 차를 다리며 고요히 책상머리에 앉는다. 윤오영의 참새. 순특강 문학 극수필 8강입니다. 8강에 유경원의 두물머리 봅시다. 사람들은 이곳을 두물머리라고 부른다. 한자로 표기되면서 양수리가 된 것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두물머리라고 일컫는다. 두물머리 입속으로 가만히 뇌어보면 얼마나 정이 가는 말인지 느낄 수 있다. 그토록 오래 문서마다 양수리로 기록되어 왔어도 두물머리는 시들지 않고 살아 우리말의 혼을 전해준다. 끈질기고 무서운 힘이기도 하다. 두물머리를 시원스럽게 볼 수 있는 곳은 물가가 아닌 산중턱이다. 가까운 운길산, 남양주 운길산에 이르는 산길에 올라보면 눈앞에 두물머리가 쫙 펼쳐진다. 두 물줄기 만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교통체증에 걸리지 않는다면 서울에서 불과 1시간, 그래 주말은 피하고 날씨가 고우면 오늘처럼 주중에 온다. 주위엔 볼거리가 여러 곳에 있다. 다산 전생의 유적지, 차맛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수종사, 연꽃이 볼만한 세미원, 또 종합 영화 출장소도 있다. 만나면 만날수록
큰 하나가 되는 것이 물이다. 두 물줄기가 만나 큰 흐름이 되는 모습을 내려다 보노라면 물이 사는 방법이 저것이구나, 저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만나고 만나서 줄기가 커지고 흐름이 느려지는 것, 이렇게 불어난 폭우로 바다에 이르는 흐름이 되는 것. 바다에 이르면 엄청난 힘을 지닌 승천이 가능해진다. 물의 승천이야말로 새롭게 다시 사는 실제 방법이다. 만약 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면 지천이나 웅덩이로 빠져들어 말라버리게 된다. 이것은 물의 실종이거나 죽음인 것이다. 두 물이 만나서 하나의 물이 되는 것을 글자로 표기할 때 하는 참으로 크고 넓다는 뜻을 지닌다. 두 물줄기가 서로 껴안듯 만나 비로소 한강이 된다. 운길산 산길에서 내려다보면 이 모든 것을 실감하게 된다. 한강을 발견하는 곳이 운길산이라고 말하고 싶다. 만나도 격정이 없는 다소곳한 흐름, 서로가 서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풍광이다. 만나서 큰 하나가 되는 것이 어디 이곳의 물뿐이랴. 살펴보면 우주 만물이 거의 다 그렇다. 들꽃도 나무도 꽃술의 꽃가루로 만난다. 그리하되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기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철 안에 이루어지도록 틀 잡혀 있어 짧은 편인데, 다만 사람의 경우엔 이 계절의 틀이 무용하다. 계절의 틀을 벗어날 능력이 사람에겐 주어져 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나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지 못하면 그 끝간대까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외롭지 않을 수 없는 이치가 거기에 잠재해 있다. 다른 하나는 선택하기 위한 기다림, 선택을 결정하기까지 채워지지 아니하는 목마름이 자리 잡기에 외로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원래 거기 자리 잡고 있는 바람은 완성을 기다리는 바람인 것이다. 이 외로움을 견디면서 참아내느라 스스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때로는 뒤를 돌아보게 된다. 여기 반성과 성찰의 기회가 오며 명상도 따르게 마련이다. 명상은 해답을 찾는 노력의 사색이다. 해답을 얻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물음표인 갈고리 모양 또 다른 물음을 이어 올리고 끌어올리기 일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을 진지하게 짚어보는 기회와 만난다. 곧 자기와의 만남이 가져오는 성숙인 것이다. 물은 개체라는 것을 만들지 않는다.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큰 하나를 만들 수 있다. 개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애로의 융합이 가능하다. 개체를 허용치 않으므로 큰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 이는 큰 하나가 되기 위한 순명일 수도 있다. 다른 목숨들이 못 따를 뜻을 물이 지니고 있음을 이렇게 안다. 사람이 그 어떤 목숨보다 길고 긴 사색을 한다지만 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 맞고 또 겪는 것에 비하면 입을 다물어야 옳다. 흐르면서 부딪혀야 하고 나뉘었다 다시 만나야 하고 갇히면 기다렸다 넘어야 한다. 이러기를 얼마나 되풀이하는가. 그러면서도 상선약수의 본을 잃지 않는다. 두물머리를 내려다보며 이곳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었던가를 짐작해본다. 수없이 거친 만남, 하나 작은 만남은 이름을 얻지 못하고 큰 것만 이름을 얻는다. 작은 것들이 있기에 큰 것이 있거늘 큰 것에만 이름이 붙는 것을 어쩌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지닌 인품의 향기처럼
두물머리에서부터 물은 유연한 흐름을 지닌다. 여기 이 비끼는 햇살이 비치니 흐름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두물머리에는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다. 보기 아름다운 것보다 깊이 지니고 있는 뜻이 아름답다. 낮에는 꽃들이 앉고 밤에는 별들이 앉는 숲이 아름답다고 여겼는데 오늘 보니 두물머리는 그 이상이다. 조용한 물고기들 삶터에 날이 저물자 하늘에 별이 있는 대로 다 내려와 쉼터가 된다. 만나서 깊어진 편안한 흐름. 이 흐름이 그 위에 모든 것 다 받아 안을 수 있는 넉넉한 품까지 여니 이런 수용이 얼마나 황홀한지 어느 시인이 이를 다 전해줄 수 있을까 묻고 싶다. 유경환의 두물머리.